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나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상견례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상견례이길래 위험합니까? 네, 대전 중구가 효문화 뿌리축제에서 그 젊은 층의 참여를 좀 높이고 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썸남 썸녀 내 짝을 찾아라라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오는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뿌리공원 국궁장에서 그 명랑 만남 운동회와 오리배 데이트 등 그 미혼 남녀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미혼 남녀, 젊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거 충남도에서 시행했다가 또 많은 비판 여론을 받았었는데 이 중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의 혼인율이 낮은 이유가 이게 뭐 서로 만날 기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뭐 사실상 주거비, 뭐 양육비, 교육비 등의 그런 경제적 요인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뭐 지자체가 무슨 맞선 주선에서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이 행사에 참가하려면은 일정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예. 우선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25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남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뭐 당연히 미혼 남녀여야 되지만 네, 그렇죠. 25세에서 39세로 한정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너무 나이가 많으면은 좀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취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그 늦은 나이에도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미혼들에게는 그래서 두 번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제가 직접 중구청 사이트에 가서 이 참가 신청서를 좀 다운로드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신청자의 그 직장, 최종 학력, 키, 가족사항, 이상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남 주선할 때, 결혼을 전제로 만남 주선할 때 이런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꼭 기재하게 하는데, 네네. 예. 중구도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이런 정보는 좀 인권 침해 요소까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 중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담당자에게 그 이런 지적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행사 진행을 맡긴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면서 추후에 여러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면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좀 아니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이게 좀 그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그 혼인율이 왜 낮은가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남성은 주로 이제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결혼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여성은 이제 출산과 동시에 찾아오는 경력 단절 우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자식이 장성의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하는 가장 큰 효도인 만큼 내 짝을 찾아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기대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박용갑 청장이 말하는 효도를 왜 못하고 있는지 좀 한번 좀 곱씹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 문제를 지나치게 그 이벤트성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영리와 공공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전혀 다른 상반된 가치죠.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소아외과라는 그 진료 과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소아외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이 부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지 뭐 소아외과라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흔히 뭐 소아과나 외과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소아외과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아외과는 일반외과와는 다르게 주로 이제 신생아부터 청소년 환자들의 그 외과적 질병을 치료하는 분과입니다. 그 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 외과 펠로우 과정에서 그 소아외과 전문의에게 수련을 받고
소아 수술 500여 차례 이상, 그리고 신생아 수술 50차례 이상을 시행하고 또 이제 해외 소아외과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하고 나면은 이 소아외과 학회에 그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아들 어린아이들의 외과 진료 과목 전담하는 뭐 그런 네, 그렇게 의사들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되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인에 비해 약한 신체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분과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외과 전문의들이 소아 환자들의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소아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수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한소아외과 학회에 따르면은 2013년에서 17년 사이 1.5k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이제 소아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 사망률이 10.9%지만은 일반외과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면은 20.8%였다고 합니다. 즉 이제 소아외과 전문의 수술 성공률이 2배 정도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소아외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뭐 이 키워드를 네, 그렇습니다. 영리와 공공성 이렇게 잡은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전엔 소아외과 전문의가요 2명, 충남에는 1명밖에 없고 그 세종과 충북에는 아예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 대한소아외과 학회에 따르면은 전국의 소아외과 전문의 수가 총 48명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 중 절반은 그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소아외과 전문의가 적습니까? 네, 성인에 비해서 일단 소아외과는 수술비도 적다고 하고요. 환자 수도 적어서 이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예. 그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그 전문 병원에서 소아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아이는 어른 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소아 환자 진료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소아외과 전문의가 0.7명 정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093명으로 그 이들 나라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의료 분야만큼은 이제 공공성이 중요하게 뭐 인식돼야 되는 그런 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소아외과를 포기한 한 전문의는요, 그 다른 과 의사보다 수술 횟수가 적으니까 그 응급실 당직을 더 많이 서야 하고, 뭐 학회 참석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찾아온 환자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었다. 뭐 이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그 2년간의 힘든 전임의 과정을 견디고도 그 소아외과를 포기한 의사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소아외과 전문의 양성 과정부터 이 근무 체계까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그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사람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만사 설통으로 정해봤습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네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최근 단행한 그 대전교육청 정기 그 교육인사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 설동우 교육감의 그 정실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 출신의 인사가 얼마 전 대전시 교육청 과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인사는 교장 재직 시절 그 여러 문제로 인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물이 교육청 과장으로 임명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 인사는 그 교장 재직 당시 그 학교 배움터 지킴이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해촉당한 지킴이가 그 대전시 교육청에 이제 진정 민원을 냈었고, 예. 그런데 이제 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 인사권은 학교장 재량이니까 학교장과 직접 얘기하라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일들과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대전시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권자하고의 문제를 상급기관에 제기했는데 그 예. 인사권자하고 직접 얘기하라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그런 비판이 좀 있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억울함을 느낀 지킴이가 그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냄과 동시에 그 대전지방법원에 이제 부당 해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맞다면서 그 해당 교장에게 인권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전지법 역시 그 부당 해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법원으로부터 해촉이 부당했다. 뭐 이런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예, 인권위와 법원에서 그런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 이제 전교도 대전지부가 대전시 교육청에 해당 인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했었고, 특별 감사 결과 대전시 교육청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인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관계자가 그 당시 해당 인사가 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정기 인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 인사 때 불이익은커녕 오히려 사실상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 셈이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이 인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사에 대한 문제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인사가 교장으로 재직 당시 배움터 지킴이에게 갑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겨울방학 중 평일에 이 지킴이를 불러내 짐 운반용 수레를 가지고 차에 태운 뒤 자신이 이사하면서 버리려고 했던 장롱 등을 아파트 경비실 옆에다 옮겨놔라 이런 일을 지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 구설수에 휘말렸던 이런 인사가 교육청 과장으로 승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사실상 승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영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관련해서는 입장을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예. 이 인사가 이제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장 이 인사가 이제 재직 당시에 학생들에게 일명 빽빽이라고 하죠. 잘못한 학생들에게 그런 걸 좀 하는 반성문도 쓰게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들, 시스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교육감의 어떤 측근이 이렇게 보온적으로 인사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측근 인사, 보훈 인사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약물 천국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약물 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5,000여 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대전이 이제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최근 5년간 약물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은 인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약물 중독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14년에 비해 대전과 광주, 충남 등 7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약물 중독 환자 증가율은 이제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증가한 도시들의 증가율을 보면은 대구 2.2%, 부산 3.4, 서울 13.7, 충남 15.5, 광주 39.1% 등을 보였는데 대전에서는 79.8% 그러니까 거의 이제 80% 가량의 환자 수가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독 왜 대전에서만 이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정도로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을까요? 해당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예. 아마 대전에서 그런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의사나 약사들의 복용 관련된 그런 전달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령대로 봐도 40대 약물 중독 환자가 가장 전 연령층 중에서 많았다고 하고요. 50대, 30대, 20대 순이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약물 중독 환자 수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이 약물 중독이라는 의미가 마약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마약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예. 말하는 약물 중독이란 마약류뿐 아니라 식욕 억제제, 수면제, 해열제 같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 오남용도 이게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약물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당국의 좀 적극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군요. 네, 현재 국회에서 그래서 DUR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 DUR은 드러그 유틸러제이션 리뷰의 약자로 이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을 전달해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예방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데 이 DUR 적용 의무화 및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지금 제출된 상태라고 하는데 아직도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의사와 약사들도 이런 약물 중독을 완화하는 이런 노력에 좀 같이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건 당국의 노력과 함께 약 복용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훈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NDS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훈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한 치 앞도 못 봅니까? 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세종시가 새로운 청사로 입주한 지 4년 만에 또 다른 청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새로 지어질 별관은 본관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현재의 청사 공간이 너무 부족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새로 청사를 지은 지 4년 만에 다시 또 청사 건물을 증축한다. 애초에 여러 가지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종시 청사는요, 업무 공간이 부족해 일단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종시 본청과 조치원 청사가 각각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환경녹지국은 스마트 허브 건물에, 경제산업국은 우체국 2층에, 그리고 나성동 SM타워에도 2개의 국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해 7억 원가량의 임차료도 또 별도로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사가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시민들은 민원을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볼 때도 이른바 좀 뺑뺑이를 도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민원인은 개발 행위, 건축 허가, 도로 점용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나성동 SM빌딩을 갔다가 산지 관련 업무를 보러 또 이제 스마트 허브 건물로 이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농지 전용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연서면 쌍전리 농업기술센터에 들렀다가 공장 업무 민원을 보러 보람동 우체국 2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내기 위해 본청 세정과를 거쳐 농협이나 이제 하나은행으로 납부하러 가야 됐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했다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짐을 싸서 거의 이사 수준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처음에 지을 때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전혀 규모나 이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출범 당시 세종시 인구는 10만 명 정도였는데 예. 현재는 33만 6천 명 정도라고 하니까 도시가 이제 3배 이상 커진 셈인 거죠. 공무원 수도 546명에서 98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은 도시가 팽창할 거니까 이제 현재 청사보다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이제 기재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기재부는 착공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기군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서 결국 청사가 이렇게 작게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근시안적인 행정이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지은 지 불과 4년 만에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좀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 지어질 세종시청 별관은 현재 본청 서쪽 주차장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23년까지 이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행정이 좀 무언가를 할 때 앞을 내다보고 좀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락과 도박 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 혹시 오락이나 게임 이런 걸 좀 하시나요? 전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안 하셨던가요? 예, 잘 못했습니다. 네, 이 도박이라든지 오락 혹은 이 게임의 경계가 근데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재미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오락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중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유병률이 지난해 기준 각각 4%와 3.5%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10대 때 처음으로 도박을 경험하는 비율이 대전은 31.4%, 충남은 29.8%로 전국 평균 20%보다 훨씬 높아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박하고 오락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지만은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도박하는 사람들이 예. 나는 그냥 즐길 뿐이야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청소년들이 도박한다는 것은 어떤 일정 부분 돈을 걸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박이 청소년들이 하는 도박이요. 그 일종의 게임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예. 이걸 도박이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예. 들어가지고 뭐 친숙한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가 뭐 1번 기둥으로 갈까, 2번 기둥으로 갈까, 아니면은 3번 기둥으로 갈까, 뭐 이런 거를 맞추는데 판돈을 걸기도 한다고 하고요. 뭐 가위바위보 게임, 1등으로 들어오는 달팽이를 맞추는 달팽이 레이싱 등 그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님들까지도 이게 불법 도박이라고 인식하기 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그 학교에서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해서 그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이런 도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게임으로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실제 돈을 건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불법 아닙니까? 네, 불법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씀드린 대로 형태가 게임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미니 게임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보통 뭐 1분에서 5분마다 한 판씩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모바일 게임입니까? 예, 모바일 게임입니다. 예.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뭐 최대 1,440번까지 뭐 판돈을 걸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 실제 사례를 좀 보면요. 충남에 사는 한 고등학생은 소셜 그래프라는 온라인 도박으로 무려 이제 1억 4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중독자들이 그렇듯 이 학생도 이제 베팅 액수를 늘려가지고 예. 결국은 모든 돈을 날린 뒤에 이제 사채까지 손을 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글쎄 이거는 뭐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교육 당국의 뭐 조치가 지금 뭐 시급하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일부 사이트는요, 이게 막강한 그 자금력을 이용해서 그 영국 프리미어 축구 클럽 그 메인 스폰서로 활동해서 그 경기 때마다 이제 광고판에 사이트가 홍보되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준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학교 측이 이제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그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거에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에 그 청소년 도박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예방 교육을 좀 거부하는 학교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문제를 제기해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불법 도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뭐 어린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또 일확천금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이거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예방 교육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청소년들에게 좀 다양한 놀이 문화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일부 사이트는요, 그 이메일 인증만 하면은 미성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인증 절차에 대한 철저한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현재 1, 2년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그 불법 도박 공급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미니 시리즈보단 장편 드라마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 7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그 K-팝 콘서트 지원 사업에 대해 대전이 선정된 바가 있었죠. 예. 그 이로 인해 대전시는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전시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으로 행사 개최에 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비 1억 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시는 국내 유명 가수 10개 팀을 섭외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또 2만 5천여 명의 이상의 그 관객 동원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콘서트 개최를 50여일 앞둔 지금 대행사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 조달청을 통해 대행사 입찰 공고를 냈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업체가 참여를 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좀 입찰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대전시는 응찰 조건으로 그 지역업체,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운영,
전국 방송, 송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이 행사에 배정된 예산이 총 4억 원이고 대행사 입찰에 소요될 예산을 2억 7천만 원으로 책정해놔서 이게 좀 적은 예산에 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예. 업체들이 이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음흠. 좀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요. 인천시는 이와 비슷한 콘서트를 하는데 6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재 대전시가 책정한 예산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이 업체 측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인 거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콘서트를 개최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현재 정부는 권역별로 K-팝 거점 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그 거점 도시가 되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받게 돼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저 이제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거점 도시 선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좀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시장 조사도 하고 이런 행사를 치르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대전시가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 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예.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어 부족한 부분을 함께 메워나갈 수 있는 등의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일회성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전에 숨어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잘 활용해 좀 긴 안목의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끝나는 미니 시리즈보다 장편 드라마처럼 좀 긴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사필 규정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 김소연 의원과 대전 서구의 방차석 의원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비서였던 변재영 씨 그리고 이들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준 방차석 의원에 대한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도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전문학 전 시의원에게는 1심보다 6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변재영 씨는 1심보다 2개월이 줄어든 1년 4개월, 그리고 추징금 2천만 7,040원, 그리고 방차석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의 원심을 유지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재영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의원과 이제 방차석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 의원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반면 방 의원은 이들에게 현금 2천만 원과 차명 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전문학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지금 형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1심 재판부는 전문학 전 의원과 변재영 씨와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단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변재영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전문학 전 의원과의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 시의원과 변 씨의 일관된 진술, 항소심에서 변 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맥락을 살펴볼 때 전 시의원이 변 씨에게 시켜서 김 시의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예. 다만 이제 별도의 액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1억 원을 뜻하는데요. 그 액수를 특정해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부 유죄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재판 과정 내내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던 변재영 씨와는 달리 전문학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이 달랐던 점이 오히려 형량의 변화의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에 앞서 지난달 25일 열렸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는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인지 아니면 자신의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건인지를 판단해달라 뭐 이렇게 진술했던 반면 변재영 씨는 전 씨의 위법한 지시를 무시하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해 방 서구 의원과 김 대전시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전 씨의 거짓 진술은 차고도 넘치며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으니 전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이 지역 정가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인데 네,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에서 이 금권 선거의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런 현실 참 씁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밖에 양형 부당을 또 이유로 항소한 방차석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직접 돈을 건네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판결이 좀 그동안 우리 지역 정치권의 어두운 선거 문화를 좀 바로잡는 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에 NDS남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은 정치 토크가 잠시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충남 홍성 예산지역구인 홍문표 의원을 모시고 한일 문제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정치 현안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5시 NDS남 페이스북과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KBS 대전 라디오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대전 라디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5시 NDS남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 의회에서 난동을 부린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이야기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소속 이창선 의원은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회의장 안에서 이제 탁자 위에 있는 유리를 깨서 동료 의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었는데요. 이에 일부 의원은 유리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하고 예.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 자신이 투약하고 있는 의료용 튜브를 가위로 끊는 돌출 행동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파문이 퍼지자 이 의원은 다음날 항암 치료 중이라 감정 기복이 있었다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예. 여당 독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에서도 어제 다루신 바가 있었죠. 예, 다루고 비판도 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한 태권도 학교의 태권도부 지원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공주시 태권도 협회장 출신인 이 의원이 자신의 제자였던 해당 학교 태권도부 코치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이 학교 태권도부 학생 10명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코치가 때렸다고 진술하도록 강요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의원은 공동 감금과 강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선 의원은 한 달 동안 자숙하며 의회에 나가지 않고 업무 추진비도 쓰지 않겠다는 이른바 셀프 자숙의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예. 글쎄 이게 스스로 자숙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여러 논란이 해소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창선 의원의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궁금해서 이제 KBS 취재진들이 그 흔적을 좀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시민 혈세 운운했던 이 의원은 의회 공무원이 운전하는 의회 관용 차량을 타고 15차례나 서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확인 결과 출장이 아닌 자신의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했다. 이거 대표적인 혈세 낭비의 사례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병 중인 자신을 위해 의장이 승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의장 개인의 차량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관용 차량과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도 모두 이제 시민의 재산이자 또 한 사람의 시민인데 정작 자신이 섬겨야 할 시민을 그렇게 사적인 이유로 이렇게 부려먹은 셈이니까요. 예. 이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은 그 태권도계에서 올해의 스포츠상을 받는 등 꽤나 유명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지역 정계에 입문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4대, 6대, 8대 공주시 의원, 그리고 6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었고 현재도 공주시의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공개석상에서 멍청하다, 꺼져버려 등 각종 막말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던 그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탄원을 위해 그 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등 그 여러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됐던 인물입니다. 예.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감감무소식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 사건이 이제 검찰 송치가 계속 미뤄지다가 오늘 오후 늦게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합니다. 예. 그 이에 수사 현장에서는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봤던 게 아니냐 하면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불구속 송치됐다라는 뉴스는 뭐 방금 전에 저희가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왜 이렇게 이 송치가 늦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 일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이 좀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사건이 불거진 뒤 그 김종천 의장이 경찰에 소환된 게 지난 5월 23일이었으니까 소환 조사한 지가 이제 오늘로 벌써 3개월이 지난 셈입니다. 예. 그 당초 대전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김 의장 사건을 이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청 본청의 지시에 따라 송치가 유보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 본청 수사국에서 기다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유보를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통상 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한 사건은 수사 형사부서를 총괄하는 총경급 담당 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는데요. 수사를 마친 실무자가 킥스라고 불리는 내부 전산망의 버튼만 누르면 사건이 바로 송치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본청 수사국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직접 검찰에 송치하기 전 그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그 김종천 의장 사건을 보고한 뒤 송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종천 의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자 그 대전 지역 유력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검찰 송치에 그 지나치게 좀 이렇게 눈치를 봤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종천 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그 수사 결과가 이제 검찰까지 가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김종천 의장이 신인 선수 공개 선발 과정에서 전화를 걸어서 일종의 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예. 그래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좀 성역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김종천 의장은 또 얼마 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또 맡기도 했습니다. 예. 그 요새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은데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